시장을 큰 그림으로 그리기에는 참으로 어려운 국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말 사이에 전해졌었던 미국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좀 괜찮아지나라는 생각도 들곤 하는데요. 지금 시장의 변화, 우리가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오늘 이 시간 메리츠 증권 윤여사 명권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네. 1월 들어서면은 사실 여러 가지 예상들 많이 나오잖아요. 보니까 그렇죠. 파이낸셜 타임스에서도 2023년 10가지 예상하면서 10가지를 거론을 쫙 했는데 그중에서 가장 이거는 좀 조심해야 한다고 이게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겠다 보신 거는 무엇이었을까요? 거기서도 제일 첫 순위로 제시했던 것 중에 네. 하나가 사실은 달러의 피크, 그러니까 작년에 킥달러라고 불렀죠. 달러 강세 때문에 사실은 많은 투자자들의 어려움들도 뭐 거기에 또 기인한 모두가 이제 달러만 쳐다봤던. 네. 사실은 거기에 핵심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 주도와의 글로벌 인플레이션 때문에 초과 정책들이 예상보다 굉장히 거친 긴축을 했고 네. 그러다 보니까 금융시장이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유동성이 피잖아요, 금융시장에. 그렇죠. 그 피를 빨아들이는 과정에서 주식, 채권, 심지어는 뭐 리츠라는 부동산 상품이라든지 가상자산은 작년 연간으로만 비트코인만 65%, 뭐 알트코인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돈이 빠지는 과정에서 그런 여러 그 반대급부로 달러가 강했기 때문에 네. 킹달러에 대한 어려움이 많이 거론됐는데 올해는 그 달러 강세가 풀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한 부담이나 물가 피크아웃과 맞물려서 그런 안정화 기조들은 나올 텐데 사실 달러 강세 기조가 작년 4분기에 좀 풀린 것 대비해서 금융시장의 환호도라든지 그 분위기 전환이 아주 강하지는 못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달러 약세에 사실 통화 정책에 대한 부담을 덜어낸 측면에서 이제 그 반대급부로 그리고 오히려 후행적으로 달러 강할 때 유로화나 엔화 같이 또는 다른 선진 권역들 통화들은 약세였기 때문에 네. 최근에 증시라든지 금융시장 분위기를 보면 일본이 작년에 엔화 약세일 때 니케이가 제일 좋았고요. 그리고 요 근래 들어와서는 유로화 약세에 힘입어서 독일 경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나아지다 보니까 유로화 반등 구간에서도 오히려 유럽 증시가 미국 증시보다 탄력도 좋고 네. 그쪽 금리도 더 많이 올랐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해당 지역들이 작년 12월 달에 통화 긴축 기조를 더 높이겠다라는 선언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달러는 약해지는데 미국 금리는 그런 대외적인 통화 정책 긴축 여건까지 맞물리다 보니까 네. 금리와 환율의 디커플링이 발생하면서 온전히 유동성이 돌아선다라는 수혜를 받지 못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생각보다는 달러의 약세에 대한 수혜를 좀 더 보려고 하면 2월, 3월 달까지 미국 통화 정책에 대한 부담을 완전히 덜어내고 뒷단에 들어갈 때 완화에 대한 기대까지 녹아들어서 미국 금리가 유의미한 레벨 다운을 더 시켜야 돈이 풀리는 단계에 대한 기대로 갈 수 있지. 그 전까지는 주시장이 최근에 지난 주말에 미국의 고용 지표는 외형적으로 좋았지만 네. 그렇지만 임금 임금이 상승률. 그러니까 그게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네. 거고 그런 측면에서 주시장이 잠깐 반짝 랠리를 하는데 왜 반짝이라는 표현을 쓰느냐? 제가 작년 4분기에 나와서 좀 안 좋은 얘기들을 많이 드리고 맞아요. 갔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나스닥 지수가 이제 10,000포인트를 향해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나쁜 것은 나쁘다는 걸 인정해 지금 적정하다 보는 중립금리, 적정금리 수준 이상의 긴축 영역대 미국은 대략 2.8% 정도를 보고 있고 우리는 네. 2% 중반을 보는데 그러니까 미국이랑 우리랑 다 아직까지는 3% 중반이 넘는 시장 금리들이 긴축적으로 원가보다 조달자들한테 힘든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본격적으로 추세적으로 오른다라고 말하기에 달러가 약한 거 하나만 가지고 아까 파이낸셜 타임즈 화두어 중에 탑10 중에 1위에 뽑은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지만 네. 그 온기를 온전히 수여하기는 아직까지는 좀 이르다. 거기에 맞물려서 하나 더 연결해서 얘기 드리면 그래서 거기서 빅테크를 피해라. 작년에 사실은 연으로도 처참했는데 올해까지도 피해야 되느냐. 거기에 연동하면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업황도 거기에 연계돼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아까 금리 단에서의 안정화 기도가 2분기 이후로 나온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네.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보통 재고 조정 사이클이 한 5분기 정도 보는데 작년 2분기부터 조정이 시작됐으니 올해 상반기까지 지나면 하반기쯤에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도 지금 연으로 수출 마이너스가 되느냐 마느냐 그게 이제 반도체 중심으로 업황이 안 좋은 쪽을 얘기하는 거고 미국도 그런 연동에서 빅테크들이 좀 안 좋은 게 아니냐 올해 미국 경제 심각하진 않지만 경기도나 방향성 근데 그게 다 인정이 되면 긴축 여건에 대한 부담에 지금 3% 중반까지 가는 금리 레벨이 3% 정도 라인까지 한 번 더 일선 후퇴를 해줘야
그래서 저는 올해 빅테크가 완전히 온전히 기회가 없느냐? 아닙니다. 2분기 이후에 오히려 달러 약세와 함께 미국 금리와 우리나라도 연동되겠지만 하반기에는 나올 수 있는 완화에 대한 기대들이 조금 더 묻혀갈 수 있다고 하면 올해 시장이 오히려 지금 어설프게 나쁜 게 좋은 거고 뭐 이런 식의 배드 이즈 굿 뭐 이러면서 어설프게 버텨가고 유럽과 일본 시장이 괜찮으니까 지금 당장 그게 되게 좋아 보이는 듯 보이잖아요. 그러면 금리가 절대적으로 안 빠질 겁니다. 그럼 그 긴축 상황이 빠지지 않은 가운데서 주식시장이 확 급락하지는 않겠죠. 하지만 뒤에 기대할 수 있는 기대 수익률 측면에서도 그러면 빅테크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같이 채권 전문가들은 앞단에 좀 나쁜 걸 좀 더 인정하고 조정 국면을 좀 더 그렇다고 뭐 10% 이상의 지수가 엄청 급락을 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나면 달러 약세와 함께 빅테크가 될 수 있는 시나리오가 거기서 아까 조심해야 될 것과 거기서 제가 동의하지 않는 부분에서 빅테크를 피하라는 말은 오히려 뒤에 가면 갈수록 그쪽에서 기회를 엿볼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달러원 환율이 1250원 깨졌는데 이런 네. 달러 약세 움직임은 하반기 갈수록 더 심화될 것으로 보고 계신 거군요. 예, 중간에 이제 미국 경제가 조금 더 지금보다는 뭐 지난주에도 사실은 고용 지표는 겉으로는 양호했지만 네. ISM 서비스업 지수 같은 경우에는 예상보다는 안 좋았거든요. 그렇죠. 아니 그 전에 사실 미국의 ISM이라고 하는 미국 자체 내 공급자,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의 연합체에서 조사한 데이터는 네. 56포인트면 굉장히 양호한 영역이었어요. 그게 마킷이라고 하는 S&P가 이제 스폰서를 해서 마킷이 조사하는 서비스업 지수는 작년 하반기부터 이미 뭐 기준선 50포인트를 하회할 정도로 약했는데 네. 미국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ISM 자체가 높아서 미국 전체 산업의 80%를 설명하는 서비스업이 양호한데 미국 경기가 나쁜 거예요라는 반문도 들었는데 그렇죠. 아주 아이러니하게도 한 달 만에 56포인트짜리가 49포인트대로 꺾였어요. 기준선 아래로 그것도 안에 내용을 질적으로 살펴보면 수주 데이터들 중심으로 망가졌기 때문에 수주. 그러니까 이거는 수주라는 건 앞으로 기업들이 주문을 받아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미래의 먹거리잖아요, 선행 사실은. 지표죠. 그 부분이 서비스업에서도 같이 망가졌기 때문에 제조업은 이미 기준선. 그래서 제가 작년에 4분기부터 썼던 자료에서 제조업은 나쁜데 서비스업과 괴리차가 나올 때 역사적으로 20%도 채 안 되는 제조업이지만 아직까지는 부가가치의 생산이라든지 밸류를 에디드할 수 있는 산업의 경기에 대한 진폭을 만드는 건 제조업입니다. 서비스업이 왜 서비스업인지 아십니까? 말 그대로 서비스이기 서비스.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조업에 수많은 운송, 창고, 금융 그리고 기타 필수 소비 네. 관련 서비스들이 있지만 지난 12월 ISM 서비스업 지수까지 급락을 했다라는 건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올해 아주 비관적인 시장을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네네. 최근에 연준이 그런 지표들 긴간에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한 부담을 덜어내는 거는 분명히 투자자들이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건 진짜가 아니다. 이걸로 돈이 풀린다? 아니요. 아직까지는 긴축 영역대의 금리인데요. 그래서 지금 달러 약세를 온전히 수혜받고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 왜 지난주에 그렇게 2%씩 올라서 겨우 10,000포인트대 중반밖에 안 되는 겁니까? 네. 이런 쪽에 나쁘다는 걸 한번 인정하는 과정이 그때까지는 빅테크도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채권 전문가이기 때문에 오늘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저희 같은 사람들이 숫자를 딱 찍어서 얘기하는 게 사실 부담도 있고 그렇게 고객들 여기 투자자들의 신뢰도 그렇게 썩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네. 편의상 미국의 10년짜리 국채 금리가 적어도 3.2를 하에서 3%는 간다라는 시나리오가 나올 때 그때까지 경제는 안 좋다는 얘기가 잡음이 더 커질 겁니다. 사실은 근데 그걸로 오히려 네. 나쁜 건 나쁘다고 인정하고 나서 뒤를 기대할 수 있는 네. 뭐 제가 좀 자주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있는데 창조적인 파괴다. 그런 과정이 있어야 올해 투자자들이 작년에 힘들었던 장세 대비 그러면 1분기까지도 힘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대부분 다 포지셔닝들을 조금 가볍게 하고 있고 위험 관리들을 하는 과정에서 그걸 거치는 게 낫지. 어설프게 넘어질 듯 하는데 안 넘어지고 버티면 더 크게 다치는 경우들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연구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상반기에는 그러한 좀 위태로운 흐름들이 계속해서 확인해가는 과정이고 하반기에는 어떻게 됐든 명확하게 시장의 전반적인 뭔가 금리도 그렇고 시장의 방향성이 위로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네. 최근에 가장 나빴던 지역이 어디였죠? 중국이었죠. 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중국이 지금도 리오프닝 하면서 아직도 제로 코로나에서 잡음이 벗어났네, 많죠. 못했네, 뭐 여러 논란이 있지만 중국 증시는 물론 고점에서 빠진 게 얼마인데 5,000포인트에서 뭐 2,000포인트까지 네. 빠졌는데 상해 종합지수 기준. 최근에 3,000, 바닥에서 30%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거 가지고 이제 떨어졌던 과도한 낙폭에 대한 되돌림이라고 보고 있지만 그런 리스크를
뚫고 나가는 국가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고 그 수순위적으로 보면 유럽과 그리고 한국이 또 그 사이에 껴있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면 미국이 가장 후행적이에요. 미국이 가장 후행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한다고 하면 올해 하반기에는 어려운 지역들에 대한 개선 여지를 보면서 생각보다는 올해 심각한 침체 쪽이 아닌 단계에서 금리에 대한 긴축에 대한 부담들 털고 나면 하반기 기회가 좀 더 크게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금리도 아까 레벨 때에서 아직까지는 3% 중반대 금리가 한 50bp 이상 정도는 떨어질 수 있는 국내외적으로 그런 룸이 있고 그 기회가 오히려 위험자산 쪽에는 그동안 적정한 밸류라든지 조달 비용 높였던 거를 빼주는 그런 원동력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반기는 어떻게 좀 버텨내면은 하반기에는 우리가 투자하는 환경 자체는 조금 나아질 수 있는 거네요. 정확하게는- 저는 계속 답변을 듣고 싶어서. 정확하게는 저는 한 분기 내가 제일 고비라고 보고 있고요. 한 분기, 뭐 상반기에서 1분기 내. 네, 그래서 왜냐하면 아까 아주 심플하게 미국의 금리 인상이 2월에 25bp 단으로 낮춰주고 네. 3월에도 이제 추가적으로 25bp 정도를 하느냐 마느냐 싸움 정도로 거기서부터 금리 인상에 대한 반대 입김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시장은 또 앞서가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경기는 분명히 1분기 말해서 2분기 초입이 제일 힘들 텐데 네. 거기서부터 기대들은 그리고 거기까지에 대한 다이어트 과정들이 좀 마무리되고 나면 그 이후부터는 진바닥을 잡고 나서의 기회들을 찾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가장 어려운 구간에서 오히려 금융시장의 여건은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선행적인 측면의 주식시장의 특성을 생각하면서 고려해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메리츠증권 윤여삼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